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만우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아쉽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자료조사를 해도 이 채널의 깊이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아 콩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빠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퇴장했던, 오늘은 비운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이야기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케이스 참 많죠. 우리와 밀접한 이동수단인 비행기 역시 앞서 인류사에 끔찍한 상처를 남겼던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바다를 질주하는 함선, 땅을 울리는 전차뿐만 아니라 지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말로 전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은 전쟁국들은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기 개발에 몰두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됐습니다. 각국의 개발진들은 기존 프로펠러 항공기, 즉 프롭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이때 나온 기술이 바로 제트 엔진이었습니다. 팬을 통해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해 연료와 함께 폭발시켜 뒤쪽으로 방출하는 것에서 추진력을 얻는, 공기 저항에 의해 일정 속도 이상 가속할 수 없는 프로펠러 방식 대비 연비와 내구성은 떨어졌지만 대신 더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난 후 이 기술은 민항기에도 속속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은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DH-106 코멧 여객기를 선보였고, 빠르게 상업 운행에 나서면서 위험을 뽐냈습니다. 최고 시속 약 800km, 기상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기존 프로펠러 여객기들과 달리 고도 비행으로 안정적인 도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속도가 빨라 이동 시간도 절반 가까이 줄인 말 그대로 혁신이었죠. 참고로 오늘날 대형 항공기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것은 상대적으로 속력은 낮지만 연소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 터보팬, 팬제트 방식으로 터보 제트 엔진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이라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 만든 사람도 쓰는 사람도 익숙지 않다 보니 크고 작은 실수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영국산 비행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수송기나 폭격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기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던 미국의 비행기 산업에 속수무책 따라잡혔고, 안정적인 품질을 내세운 보잉 707 같은 제트 여객기가 등장하면서 세계 여객기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방 갈겨야겠다고 생각한 영국은 아예 경쟁국들이 고민만 하고 있던 물건을 가장 먼저 선보여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구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음속 여객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혼자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자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고, 영국은 같은 목적을 가진 항공 강대국 프랑스를 꼬드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에 맞서 유럽의 자존심을 세워보자는 일념 하나로 뭉쳐 영국 항공기 회사와 훗날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의 초기 멤버가 되는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두 업체가 협력해 개발을 진행했죠. 마침내 1966년 최초의 시험기가 만들어진 데 이어 1969년에는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났다고 곧바로 평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냉전, 당연히 경쟁국들이 지켜보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초음속 대형기에 대한 생각은 사실 모두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미국도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사업성에 의문이 생겨 포기. 구소련의 투폴레프에서는 아예 콩코드를 쏙 빼닮은 비행기를 한 발 앞서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타이틀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계획대로 초음속 비행으로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진정한 여객기로서의 상업 운행은 오늘의 주인공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크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기체 이름 콩코드는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간의 우호를 기념하고자 화합, 조화, 협력이라는 뜻의 불어 콩코르드를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어졌습니다. 딱 봐도 보통의 여객기들과는 생김새부터가 남다른데요. 초음속 여객기라는 명칭에 걸맞게 날카로운 전면부와 전장 60m에 달하는 가늘고 늘씬하게 뻗은 동체, 우아하게 이어진 날개로 두 쌍의 거대한 제트 엔진이 붙은 모습은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제트기 하면 무조건 전투기 생김새를 떠올렸던 잼민이 시절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죠. 콩코드는 흔히 여객기 하면 떠올리는 동체 옆으로 날개가 길게 뻗은 보편적인 후테익 날개가 아닌 초음속 전투기에 주로 사용되는 동체와 날개가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는 델타익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속 이상의 빠른 속력을 요구하는 기체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우리가 접는 종이 비행기가 대표적인 델타익입니다. 날개와 동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이어지고 날개 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설계상 떠오르는 힘, 양력을 극대화하는 장치인 플랩이 없었고 전투기처럼 앞코가 길쭉하게 뻗어있는 형태로 디자인됐는데 이게 착륙 시 지면을 확인해야 되는 조종사의 시야를 둥글게 가렸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 기술을 살짝 구부리는 두릅 노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극히 기능적인 이유였지만 덕분에 마치 콩코드를 살아있는 한 마리 새처럼 보이게 만드는 개성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이 밖에 일반적인 여객기들보다 꼬리 부분이 길고 날카롭게 뻗어 있고 이착륙 시 앞부분이 들려있는 각도가 크다 보니 바닥에 닿을까 조마조마한데요. 후미 충돌, 즉 테일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깨알 같은 보조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학꽁치같이 가느다란 동체만 봐도 짐작이 되시죠? 당연하게도 실내 공간이 넓진 않았습니다. 단거리 소형 여객기 수준으로 최대 약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어요. 거의 움직이는 호텔 수준으로 내부를 구성하는 전보 제트기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또 훨씬 높은 고도를 비행했던 만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보통의 여객기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네요. 범상치 않은 외모에 걸맞게 속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포함한 4개의 터보제트 엔진을 통해 웬만한 전투기보다 빠른 순항 속도가 무려 음속의 2배인 마하 2.0, 시속 2000km가 넘는 속력으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7시간 이상 걸리는 뉴욕과 런던을 그의 절반인 단 3시간 반 만에 오가는 기대만큼 상당한 성능을 뽐냈어요. 오전에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런던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어주는 꿈의 여객기였습니다. 속도가 곧 돈으로 직결되는 민항기 시장에서 이는 콩코드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자 메리트였죠. 미군의 F-35 라이트닝 전투기의 최고 속력이 마하 1.5, 외계인의 기술력으로 의심받는 F-21 랩터 전투기의 최고 속력이 마하 2.4라는 것을 떠올리면 새삼 오래된 이 콩코드 여객기의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콩코드의 속도에 감탄한 수많은 항공사들의 러브콜을 받아 순식간에 전세계 16개 항공사에서 도합 74대의 주문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두 국가대표 항공사에 취역하면서 유럽의 항공기술을 상징하는 얼굴 마담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1976년에는 아시아 지역 판촉을 위해 우리나라 김포공항에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멋진 데다 성능까지 뛰어난데 대체 왜 사라졌을까? 네, 실제로 투입된 뒤 드러난 문제점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초음속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처럼 마하 영역에 진입하기 위한 급가속을 위해 애프터버너를 작동시켜야 했는데 연료를 배기가스에 섞어 태우며 순간 추진력을 높이는 애초에 효율과는 거리가 먼 장치이다 보니 그야말로 돈다발을 흩뿌리는 수준이었죠. 훨씬 크고 더 많은 승객과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제트 여객기들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항공사들이 이때부터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콩코드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한 무렵 들이닥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도 무시할 수 없는 악재였고요. 당장 국군이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F-15K 한 기가 1시간 반 남짓한 작전 시간 동안 무려 1만 리터가 넘는 연료를 태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초음속 여객기가 얼마나 기름을 퍼먹을지 짐작이 되시죠? 콩코드는 무려 1시간 동안 6,800갤런, 25,000리터가 넘는 엄청난 먹성을 자랑했어요. 이는 곧 엄청난 티켓 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비는 둘째치고 초음속을 넘나드는 비행기다 보니 늘 혹사당하는 엔진을 비롯 기체 표면이 100도가 넘는 마찰열에 달궈지면서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유지보수, 정비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또 마치 군용 잠수함처럼 외부의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유리창의 면적까지 줄이면서 가뜩이나 좁아 터졌는데 시끄럽고 답답하기까지 한 장거리 노선의 필수 요소인 쾌적함과는 거리가 있었죠.
때문에 좌석 편의성은 저가 항공사가 주로 운영하는 소형 여객기보다 안 좋은 수준이었지만 항공료는 같은 구간 일반 항공편의 10배 이상, 퍼스트 클래스 요금마저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어요. 하긴 구름허블에서도 웬만한 도시항아보다 비싼. 그래도 콩코드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이를 럭셔리 마케팅으로 포장,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 등 퍼스트 클래스에 맞먹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간이 금이나 다름없는 셀럽들, 사회 지도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콩코드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 특별하게 비싼 것을 특별해서 비싼 것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다행히 좌석은 어찌어찌 판매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승객들의 귀를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부의 소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장면을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 파열음이 엄청나죠. 일반 전투기보다 크기가 2배 이상 큰 만큼 소닉붐으로 인한 충격파와 파열음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콩코드가 지나갈 때마다 하늘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파동이 밀려오니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오래된 건물에 균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영토 내 초음속 비행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고 콩코드의 진입을 거부하는 공항들도 늘어났습니다. 몇 개 없는 노선에서도 도심지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륙 직후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죠. 이 밖에 콩코드의 항속거리는 약 7,000km로 대서양은 한 번에 횡단할 수 있었지만 한국,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에서는 서유럽이나 미국 직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수요가 물 건너갔습니다. 급유를 위해 어딘가에 경유를 하면 빠른 속도에서 오는 콩코드의 메리트가 훼손됐으니까요. 이런 악재들이 차곡차곡 겹쳐 콩코드의 도입을 고려하던 전세계 수많은 항공사들이 하나둘 도입을 철회했고 시제기 6대를 포함 단 20대를 끝으로 라인이 멈춰버렸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고향인 영국과 프랑스만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000년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나서던 에어프랑스 소속의 뉴욕행 콩코드가 이륙 직후 갑작스럽게 폭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09명 전원과 지상의 건물을 덮치면서 4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콩코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사회 고위층 승객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 여파가 상당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당국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콩코드의 운행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 앞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파편이 이륙을 준비하던 콩코드의 연료 탱크를 파손시켰고 이후 불길이 번져 손쓸 틈도 없이 폭발한 것이었죠. 다행히 기체의 결함은 아닌 활주로 내 이물질에 의한 사고였지만 이런 대참사에 휘말린 이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오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단점이 부각되는 와중에 위험한 항공기라는 낙인까지 찍혔고 결국 조기 퇴역에 기름을 부었어요. 참고로 금속 파편을 떨어뜨린 범인은 항공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봤을 그 비행기 맥도널 더글라스의 DC-10이었죠. 결국 콩코드는 지난 2003년을 끝으로 운행을 종료하면서 아쉽게도 27년이라는 항공기치곤 굉장히 짧은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워낙에 상징적인 물건이다 보니 현재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몇몇 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초음속 여객기는 어떨까요? 콩코드의 실패 이후 속도보다는 효율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시다시피 터보팬 방식의 여객기들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국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협력해 내놓은 새로운 초음속 항공기 X-59나 최근 미국의 항공기업 붐 슈퍼소닉이 초음속 시험기를 공개하면서 초음속 여객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콩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소음 문제 해결에 집중해 소닉붐을 최소화한 설계로 실제로 콩코드에 비해 파열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아직은 테스트용 항공기이기 때문에 외관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고속도 마 4를 목표로 하는 X-59는 도요새처럼 주둥이가 심하게 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위한 최선의 디자인이긴 하지만 겉보기에 카리스마가 좀 떨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조종사의 시야 문제는 유리창이 아닌 카메라를 통한 디스플레이로 외부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해결했습니다. 이 밖에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여객기, 초음속을 넘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여객기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신기술을 접목해 효율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차세대 항공기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으니 미래 여객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비운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산 대수 단 20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으니 기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품 생산을 위한 유지관리비, 전문 인력을 훈련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등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만 막심해지는데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나도 막대하다 보니 쉽사리 손을 털 수도 없어 콩코드의 유지를 위해 한때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미 잘못된 것을 알지만 매몰 비용 때문에 손절을 망설여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의 콩코드의 오류 또는 콩코드 효과라는 경제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콩코드가 남긴 역사적 발자취, 초음속 여객기에 대한 기술 및 운영에 관한 데이터는 후대에 고스란히 전수되어 현대 항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음속 여객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예전 어른들이 콩코드에 대해 품었던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콩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초음속 여객기를 우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항공기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